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한국당 최고위원회에 출마하고 계시는 부산 사을의 사선의원 조경태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종배 공정기회박탈분노연합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우리가 사실을 중심으로 한 공정성의 상징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의 국민들이 거의 이 공정하지 못한 부분, 또 이 기회가 균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분노가 밑에서 쌓이면서 가끔 가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 폭력적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회가 좀 시한폭탄처럼 되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문 정권이 들어서서 이 흔히 진보 좌파라고 하는 한국의 이 386 운동권 출신들이 그들이 지금 이제 50대 중후반 60대가 되면서 보이고 있는 공정과 기회균등 정의에 대한 그들의 20대 때의 이야기들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허울뿐이었는가를 문 정권, 노 정권을 거치면서 지금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의 시한폭탄으로 되어가는 이 공정성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깊숙하게 이렇게 제대로 인식해서 이것이야말로 돈 들이지 않고 사회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사회를 바로잡는 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면요, 굉장히 이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수가 지금 위기 상황이고, 지금도 각종 지지율을 보면은 아직까지 자유한국당이 이 더불어민주당보다도 좀, 뭐 7%에서 10% 정도 격차가 나 있습니다만, 이대로 가면은 다음 총선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수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주제로 하고 있는 이 공정성에 대해서 이 더불어민주당보다도 먼저 선제적으로 외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 지금 대통령이 과거의 후보 때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이게 허구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딸 부부부터가 그게 허구라는 걸 입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참 그 따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태국으로 가서 국제학교에 한국의 이 구기동에 있는 초등학교, 공립초등학교에서 태국에 있는 국제학교로 보냈다지 않습니까? 국제학교는 그 연 최소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죠. 대통령 월급이 그렇게 해줄 만한 그런 위치는 아닐 텐데.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딸이 선거 전에 이틀 전에 2017년 5월 8일 날 광화문 유세 현장에 나와서 직접 그 지금 유학을 간 외손자를 데리고 올라와서 단상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죄송합니다. 워킹맘, 저는 맘이 안심하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리고 자기 가족은 본분을 지키면서 자기 마땅히 있어야 될 위치에서 꿋꿋하게 있겠다 했는데 공약을 어겼네요. 그러니까 조용히 도망가서 뒤에 알려져서. 근데 이주입니까? 도피입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주를 한다면 그냥 이주한다고 알려야 되고요. 해외에 가면 한 30억이 든답니다. 12명의 경호 요원이. 그러니까 4인 3, 그러니까 4조 3팀으로. 대통령 월급으로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누가 돈을 주는 거죠? 세금 아닙니까? 그거는 저 경호 수입은 다 세금이고, 그 다음에 초등학생을 한국에서 공립 초등학교에 보내면 들어가는 돈이 1년에 뭐 학비로 보면 50만 원도 들어가겠어요. 거의 뭐 무상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몇 천만 원을 보이면서 안 돼. 그 사이는 겉으로는 그 게임 회사에 다니다가 잘 안 돼서 게임 회사는 문을 닫다시피 했고, 이름은 있지만 딸은 요가 강사예요. 그러니까 둘 다 재력으로는 그런 위치가 아닌데 조용히 집을 팔아서 태국에 가가지고 있은 지가 한 7개월 정도 지나서 이런 사실이 알려져서 지금 시끄러운 거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그
따님이 그 유세에 나와서 그런 발언을 하고 또 대통령이 또 되고 하시면은 저는 소환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공정사회를 위해서. 예. 그럼 얼마나 우리나라가 살기가 어려우면은 그 나았겠습니까? 그럼 그거는 대통령이 고백을 해야지. 우리나라 살기 어렵다고. 취직도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또 교육시킬 환경도 못 되니까 예. 나갔다. 그 대통령의 딸이 그렇게 움직였다는 것은 정말 국가적 망신이고 저는 수치라 생각하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특히 청년들한테 젊은이들한테 봤을 때는 더 상실감을 박탈감을 더 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뭔가 좀 특권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우리 소시민들은 그러면 이렇게 살기 어려운 나라에 그냥 살고 있는 계속 살아야 되고. 예. 말도 웃기지 않습니까? 뭔가 예, 좀 그런 그 뭐 사이도 지금 직업도 변변찮고 사이에 집도 뭐 제보가 들어왔는데 양산에서 목욕탕 하는 집 뭐 자식이다. 그럼 뭐 목욕탕 하는 게 뭐 요즘 큰 부자도 아니고 요즘 상당히 어렵답니다. 목욕탕 다 어렵고 그런데 그래서 조용히 결혼도 했어요. 아주 그냥 숨어서 하듯이.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먼 돈으로 유학을 보내는지 대통령이 자신은 기득권층이라서 자기 자녀들에게 태국까지 가서 이렇게 공부를 시키라고 국제학교를 생활비와 학비를 주는 건지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정의당 아시죠? 정의당. 예, 정의당. 정의당이 진보정당이라더라고요. 예. 진보정당이라는 이 정당은 왜 가만히 있습니까? 그는 저기 우리만의 네. 우리끼리의 정의.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정의롭지 않는 정당이면은 그 정의당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저는 정의당의 역할이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이고요. 만약에 그게 박근혜 정부 때나 이명박 정부, 특히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의당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면 저는 아마도 또 시민단체에서도 왜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연대는 왜 이런 일에는 참여 안 하고 정의당은 왜 이런 일에 정의롭게 나서지 않는가. 그거는 이 패거리주의에 의해서. 이중대라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는 이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그 공정성이 이런 부분에서도 무너져 있다는 거지요. 이 사고의 공정성이 무너져 있는 거거든요. 자기 패거리가 하면은 모든 용서가 되는 거. 상대가 조금만 실수해도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그러니까 사고에서부터 편파적이고 편향적으로 이렇게 흐르다 보니까 지금 오늘의 주제인 그 공정사회에 대한 이 흐름이 많이 깨어져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황 소장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이렇게 초대해 준 것은 상당히 큰 저는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한 10년 전에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그 베스트셀러를 만들었죠.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래서 왜 한국 사회에서 미국보다 더 팔렸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책이 수십만 권은 팔렸을 것이다. 그래서 왜 이렇게 책을 많이 샀는가. 그러니까 그만큼 정의에 목이 말라 있다. 국민들이. 그걸 의미하는 건데 그 책에 보면 결론이 그겁니다. 정의라는 것은 전체 공동체의 미덕을 정진시키는 일이 정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적인 관점까지도 등장을 하고 이러면서 그런 것들이 철학들이 담고 있는 이런 모순도 있지만은 그래도 한 사회 공동체 전체의 이 미덕, 좀 나은 방향으로서의 사회적 발전을 도모시키는 그것이 정의다는 건데, 그럼 문재인이 지금 이렇게 저지른, 지금 이걸 감췄어요. 그리고 민정수석이 국회에 12월 30일 날 운영위에 가서 갔냐고, 딸 갔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그냥 왜 이사를, 집을 팔았냐. 물으니까 자기도 신문 보고 알았다. 3일 전에. 이렇게 조국 수석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거는 그러면 민정수석으로서의 그 자격 박탈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친인척 관리 아닙니까? 자식들 관리. 예. 자식들이 어디 있는지 몰랐다면 그거는 자격이 저는 없다고 보는데 그건 계속하고 계십니까? 근데 네, 지금 계속하고 있고 서울대 교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정치하러 가면 제일 비판을 하던 사람이 조국인데 자기는 지금 그냥 정치인도 아니고 거의 그냥 원래 정치하기 전에도 폴리테이너였지만은 지금은 그냥 거의 정치적으로 한쪽에 붙어서 정권의 이 주구 노릇을 하는
민정수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로스쿨 교수를 아직도 유지하고 휴직 상태에 있죠. 아니 그 대통령의 가족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는 그 무능한 분을 계속 앉혀놓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그 저한테 물어야 될 게 아니라 한국당이 조국이를 북해 나와라 해가 너는 거짓말이 한두 개가 아니고 또 여기에다가 어제 김태우 지금 녹화하는 날로 보자면 김태우 수사관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당시에 USB를 드루킹이 특검에 제출했는데 그 드루킹 특검 USB 제출 내용이 뭐냐 하는 걸 알아보라고 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뭐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수사에 대한 일종의 그 진행 과정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문재인 부부잖아요. 그 두 사람의 이득을 위해서 민정수석실이 사적으로 알아봤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예. 저는 이 정권의 두 가지 아킬레스건이 하나는 드루킹에 대한 문제, 네. 그다음 또 하나는 이 딸에 대한 예.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해명해야 된다. 예.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자꾸 다른 주제 가지고 저는 자유한국당이 정부 여당의 페이스에 자꾸 말려들어가는 느낌이 예. 들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좀 더 독립적으로, 좀 더 역동적이고, 좀 더 주도적으로 이 문제를 갖다가 좀 보고, 그 두 가지의 그 건에 대해서는 그 반드시 철저하게 저는 또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권리지 않겠습니까? 왜 대통령의 딸이 그 해외에 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 할 거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여기에 또 공정성의 문제가 있어요. 뭐 공약을 어겼다, 뭐 이런 거 했다 하는 거는 소극적인 문제라 보지만은 한국에 있으면 그냥 청와대에서 밥 먹고, 예? 그거 딸 집에 가까우니까 교대로 그냥 가서 턴하고 또 청와대에 와서 자고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건데 이제 태국에 가니까 뭐 방콕인지 치앙마이인지 자관 뭐 거기까지 출퇴근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경호를 그러니까 12명이 글로 가가지고 예. 4인 3, 그러니까 4인 3조로 짜서 4명이 24시간씩 교대를 한다고 가니 이 비용이 한 30억쯤 들어간다. 그래서 한국에서 할 때보다 뭐 최소 10억, 제가 볼 때 10억이 더 들겠습니까? 훨씬 들죠. 그러면 또 이거는 우리가 낸 세금을 안 써도 될 부분에 쓰는데 그렇다면 굳이 태국까지 가서 공부를 시켜야 될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건 청와대가 해명을 해야 되는데 이러면 의혹을 제기하면 그때부터 그냥 안 둔다고 그냥 고발해버리고 겁주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경호원분들은 또 처자식이 계실 거 아닙니까? 아, 그런 분들이 그분들 많겠죠.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까지 또 파견을 나가야 됩니까? 그런데 그 처자식 데리고 가서 처자식들도 국제학교 보낼 만큼의 월급을 주거나 주겠습니까? 아마도 떨어져서 그 사람들만 가서 경호를 하겠죠. 하겠죠.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인권적인 문제도 좀 있다 봅니다. 예. 경호원들의 인권 예. 문제. 대통령 본인도 아니고 그분들이 외교관도 아닐 텐데. 그렇지 말입니다. 예. 뭐 어찌 보면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인권을 얘기하고 공정을 얘기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게 결코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것도 국민 세금을 가지고 예, 안 그러면 저 돈으로 하든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 국민들이 예. 좀 그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계시겠지만 우리 야당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철저하게 그 어떤 한두 분의 그 국회의원들이 할 문제가 아니라 그 야당 차원에서 이 문제는 좀 진실 규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 네, 조 의원께서 꼭 1등 최고인이 되어서 이 문제를 좀 규명을 아까 두 가지 드루킹과 관련된 대통령 부부의 문제 또 대통령의 이 딸 이렇게 사이 이 태국에 간 문제를 규명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한국 사회가 이 사심한 불공정한 게 아니라요. 대학 입시 어떻게 보면 입시야말로 기본적으로 입시가 어떻게 돼서 어느 학교 어떤 과에 가느냐가 그 사람의 미래를 제가 볼 때 한 80-90% 결정해버리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좀 슬프지만 19살에 다 결정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입시야말로 단순하고 투명하고 공정에서 가장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대학 입시라는 것이 수시, 정시, 뭐 입학사정관, 그리고 학종, 뭐 이렇게 해서
대학마다 다 들어가는 방법이 다르고 3,000가지가 넘는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왜 떨어지고 왜 붙었는지를 알 수 없고 발표만 해버리면 나 이거 부당하다 소송을 내도 그 입시 과정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교 고유의 역할이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걸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처음에는 농어촌 학생, 뭐 장애인, 저소득층, 그리고 해외 갔다 온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씩 특례를 하다가 이게 좌파 진영이 만드는 한마디로 무슨 전인교육, 무슨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는 이제는 마치 고등학교 다닐 때 이런 너무 입시에 매몰되지 않게 한다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람의 능력을 봐야 된다는 거하고 맞물렸는데 이것도 사실처럼 좌우 합작품이에요. 왜? 좌파 정권에서 DJ 때 이해찬이가 그걸 말뚝을 받고 노무현 정권에서 확 열었는데 그럼 보수 우파 정권에서는 진짜 정의와 공정성의 관점에서 이런 입시는 다시 옛날로 회귀해야 된다는데 그걸 또 확산시키면서 좌우가 저것끼리 해먹는 거는 엄청 합작을 잘해요. 그래가지고 이래 갔는데 이 조 의원님이나 제가 대학 갈 때는 학력고사니였습니까? 네, 학력고사. 굉장히 공정했지요. 등수 전국에 60만 명 중에서 몇 등해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수험표로. 그러면 거기에 또 신문사마다 다 그 점수로 갈 수 있는 대학. 약간 불공정한 게 내신이었죠. 저는 내신에서 좀 밟혔는데 그래서 좀 화가 좀 났었습니다. 그렇지만 뭐 그래도 공정했지요. 그렇지. 예, 예. 그런데 그때는 정말로 없는 집 자식들도 돈이 안 되니까. 학력고사만 좀 잘 보면 돈 안 들고 뭐 독서실에 좀 박혀서나 골방에서 좀 공부만 해도 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부모의 재력과 네. 뭐 할아버지의 재력이라고 합니까? 부모의 정보력 뭐 이런 게 결합 안 되면 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러는데 이 지금 입시 제도에 대해서 조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제가 자료를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한국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여기서 2014년에서 16년 사이에 서울대학교에 간 사람들의 분포도를 보니까 월 소득이 893만 원. 이 사람들이 무려 73.6%입니다. 와.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그냥 좀 고위에 있는 주류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대를 좀 가고 있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과거에는 정말 집안이 형편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이 서울대학을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구조가 많이 끼워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입시 제도를 저는 이거 공정하게 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수시보다도 정시를 좀 더 확대해야겠다. 제가 이 부분도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정시를 60% 이상을 해서 6대4 정도는 돼야만이 공정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놈 국개입니까? 국회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회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국회의원을 또 더 늘리려고 하잖아요. 또 이 참으로 이 국민들을 무시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국회의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안을 통과시켜서 공정사회로 가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여야가 이런 부분에서는 침묵하고 또 합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국민들로부터 분노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 대표 말이에요. 저렇게 국회의원이 합작한다는 것은 국회의원이 이미 상류 집단이 돼 있는 속에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입시가 불투명한 것이 자기 자녀나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자기를 이렇게 가까우게 지내는 사람들이 어쨌든 상류층들이 대학에 들어가기 훨씬 쉬운 제도라는 것을 입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이게 과거에 수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수능 시험자는 학생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 학생이 받은 점수로 이제 대학을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부모가 뭐 부자든 가난하든 어쨌든 학생이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시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실력이 아니라 부모가 이제 어떤 재력이랑 또 어떤 정보력 컨설턴트 잘하고 이렇게 부모의 능력이 어떤 대학과 직결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상위권 아닙니까? 상류층 아닙니까? 상류층.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식들도 수시가 있으면 내 자식 머리 좀 나쁘고 능력 떨어져도 내가 잘하면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지방대 보낼 애를 인서울로 올릴 수 있고 뭐 인서울 하위권 보낼 애도 상주청으로 상위권을 보낼 수 있으니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이만큼 좋은 제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예. 의원님 공정해도 뒷구멍으로 이렇게 그 제도를 악용하는 게 이 제도가 설사 외관상으로 공정해도 뒷구멍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것이 횡행한 나라인데 외관상으로 아예 공정하지 않게 대학을 가는데 왜 학생 종합기록부라고 해서 지 스스로 예. 무슨 자술서 비슷하게 쓰는 거 그거 뭐라 그래요? 자소서가 아니고 자기소개서. 아니고 자소서. 자기소개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전부 지 자랑하는 거 거짓말이던데. 예. 그 다음에 무슨 서클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하는 게 한국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미국 같은 시대는 그런 것들이 뭐 몇백 년 정착을 해왔지만 맞습니다. 그래도 미국도 보면 입시 제도를 통해서 부잣집 자식들이 미국 대통령 보면 다 대부분이 꼴통이고 그래가지고 저 아버지 돈으로 뒷구멍 들어간 사람들 아닙니까? 하버드나 아이비리그에 기회입학자가 대놓고 다 있었어요. 그렇게 들어간 예. 트럼프도 그렇고 무슨 조지 W 부시도 그렇고 아버지 부시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한국에서 무비판적으로 갖고 와서 적어도 만약에 니는 됐고 니는 안 됐다 하면 안 된 사람이 내가 왜 안 됐는지를 항의를 해서 객관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이제 불가능해져요. 어디도 객관성이라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이걸 대학을 어떻게 가는가에 대해서 아버지가 정말 지겠군이라도 우리 아들 이 정도 받았으면 서울대학을 가겠다, 연고대를 가겠다, 무슨 과를 가겠다 하고 알 수 있어야 객관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예측은 투명하고요. 예, 예측 가능하다는 게 공정성입니다. 예.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예측 가능하지 않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 예측 가능하지 않는 사회가 바로 불공정한 사회를 이야기합니다. 예. 내가 아무리 실력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큰 벽이 있다면 그 넘을 쓸 수가 없는 거죠. 특히 젊은 어린 나이에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과거의 그 학력고사 우리 소장님 세대에 있었던 또 저희 세대에 있었던 이 학력고사 부활이 저는 상당히 저는 오히려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가장 어찌 보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그런 제도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온갖 좌우의 합작을 해서 더해가 이제는 공정성이라는 것은 무슨 정시 일부에만 남아있고 또 솔직히 20% 좀 됩니까? 예, 20분 쪽. 20%. 그리고 또 정시도 내신도 저는 불공정하다고 봅니다. 왜? 솔직하게 선생들이 부잣집이고 빽 있고 잘난 부모의 자식들을 점수를 또 또 그걸 갖다 점점 키워서 대학에 가도록 이렇게 설계해 주잖아요. 예,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요즘도 내신이 옛날 내신이랑 다른 게 저희 때가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내신은 이제 객관적으로 성적으로 해가지고 요즘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요. 수행평가라는 수행평가가 뭐냐 하면 옛날로 치면 숙제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숙제 같은 걸 요즘은 대학 평가 요소로 반영을 해버리고 이 수행평가는 다 부모들이 대체적으로 많이 부모들이 해주고 컨설팅 회사에서 해주고 근데 이걸 또 문제가 뭐냐면 교사들이 주관적으로 평가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관리 들어간 학생의 수행평가는 높여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신도 어느 정도 불공정성을 포함하고 있다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 정시로 가는 사람도 불공정성에 이렇게 포함이 많이 돼 있지만 예. 그래도 수시보다는 조금은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온갖 이런 이 말 같지 않은 논리 대학교 학생들이 무슨 수업에 시험에 매몰되지 않는다. 솔직히 우리 때 조현님이나 저나 대학에 갈 때가 학생들이 좀 놀기도 하고 그렇죠. 예. 이러고는 또 시험 때 되면 바짝 좋아서 가기도 하고 학교에서 그렇게 경쟁이 아니었지. 그리고 그때 만약에 안 되더라도 또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저 중요한 방금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그치 소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19살 되면 인생이 거의 결정되다시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대학에 따라. 그러면 19살 때 대학을 실패해도 다음 재수하고 사무소에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수시라는 게 학생부를 기반하지 않습니까? 학생부는 한 번 만들어지면 영원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등학교 다시 가서 뭐 학생부를 이제는 재수를 해봤자 삼수를 해봤자 결국은 그 한계 내에서 그렇죠. 점점 더 밑으로 쳐질 뿐이다. 저희가 토론회를 해봤을 때 이 학생이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가 봐요. 막 때리고 하니까 또 빡 지르고 하니까 또 막
학교 다닐 때 그런 경우 있지 않나요? 제가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내신의 피해가 시험 안 치는 체육 뭐 그런 이런 교련 이런 데서 성적이 아주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자의식이 강해가지고 네. 그 공부를 안 했답니다. 그 학교 가기도 싫고.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선생님이 좀 공정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그런 근데 게 어쨌든 많았죠. 거기서 자기는 이제 대학을 가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네. 정신 차려가지고 서울대를 갔다 하거든요. 네. 이게 저는 그 기회의 사다리를 주는 게 저 공정사회라고. 아, 그렇죠. 근데 지금 지금처럼의 입시 제도가 더 강화되면은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을 예. 그런 젊은이들을 예. 이제 나오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가 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우리 사회가 다양성에서부터 저는 이게 그런 문제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역동성이 저는 많이 죽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 이 대표, 예, 예. 내가 좀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예. 조 의원님 말씀을 받아가, 예. 지금 이런 제도로 가면서 과거의 학력고사 예, 예. 문제가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예. 그 논리 있잖아요. 예, 예. 왜 지금으로 가야 되는가? 그 논리가 얼마나 좀 허황됩니까? 그 논리가 어떤 걸로 이야기합니까? 경쟁을 너무 예. 집중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공부만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이라도 잘하면 예. 뭐 갈 수 있다. 예. 그리고 무슨 봉사를 잘하고 서클 활동을 잘하고 특정한 능력을 한 개라도 가지면 그 사람도 기회 있다. 예. 뭐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무슨 뭐 저소득층이나 이런 사람도 갈 수 있다. 온갖 논리를 짬뽕을 시켜가지고 예.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이 제도로요? 예, 예, 예. 그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 교육 운동을 해보니까요. 이게 대입제도와 이해관계가 있는 게 일단 기득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교사들도 대입제도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교사들, 그 다음 대학들. 그래서 이제 각자 입장이 있는 거예요. 각자 입장이 만들어진 게 저는 지금의 기형적인 대입제도라고 보고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들이 교사도 수시를 좋아합니다. 수시 중에서도 학종보다는 교과 전형이라고 내신으로만 가는 걸 좋아하고 대학 측은 학종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수능이나 그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으로만 가는 건 대학에서 뽑기 싫은 학생도 뽑을 수밖에 없어요. 점수가 되면. 근데 대학에서 뽑기 좋은 학생하고 뽑기 싫은 학생은 어떤 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대학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보니까 뭐 좀 잘 사는 집 애 같으면 이제 여기 뭐 대출 같은 뭐 어떤 대학 재정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이제 학교 잘 다닐래. 그 다음에 내신이 좀 낮지만 또 대학에서 뭐냐면 반수한다고 학교를 떠나버리고 그러면 또 학생을 또 수급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 학교에 잘 정착해가지고 그냥 쭉 갈 애들. 네. 뭐 그런 걸 좀 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학종은 내신이 낮아도 뭐 다른 말씀하신 대로 특기야 하나 잘했기 때문에 우리 뽑았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문제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학종이란 제도 자체가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대학의 입장도 있고. 그럼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이제 차마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그 학종이라는 명분 하에 예. 뒷구멍으로 입시 비리가 대학에 의해서 광범위하게 전개될 수 있는 소지도 다분히 있지 않아요? 실제 어떤 게 있었냐면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녔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입학사정관에게 뭐 누구 대학 선배인 누구 입학사정관의 덕을 봤다. 이번 자기 애들 들어가는 데 있어서 덕을 봤다라는 그런 그 트위터가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돌아다닌 적이 있을 정도로 지금은 그게 음성적으로 좀 숨었다고 보는데. 과거에 우리가 학력고사로 들어갈 때도 부산의 모 대학은 뭐 어마어마한 숫자를 부정 입학시켰다고 한번 뒤집어져서 난리가 났고 또 내가 아는 어떤 서울의 모 대학은 뭐 내가 5,000명을 입학시켰다고 부정 비리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직접 들었어요. 예, 예. 그런 시기에도 성적을 가지고 학력고사 점수를 갖고 가는데도 부정이 있었는데 그렇죠. 예. 하물며 지금 합성으로 만들어. 성적이니 공정성이니 이렇게 예측 가능성이 전혀 없어지게 만들었는데 예. 대학이 지 맘대로 뽑고 넣고를 갖다가 할 수 상당한 숫자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실제로 뭐 득봤다라는 것도 이제 그런 사례도 있었고 그리고 저는 이게 참 자꾸 의원님이 계시니까 이게 조심스러운데 진짜 국회의원 정도에 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뭐 대학 측 뭐 총장 같은 사람 쉽게 만날 수 있지 않겠? 이게 너무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기득권들이 부정을 저지르기도 쉽고 또 합법적으로도 이 돈과 정보력으로 하면 어떤 학생 개개인의 능력 순위가 아닌 부모 잘 만난 순위로 대학을 갈 수 있고 그렇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대학을 가게 되면 힘없는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문제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냥 그 서울대 학생 그 이제 미담 사례 같은 경우 굉장히 저는 사시 때도요, 사법시험 때는 정말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그런 합격 수기가 있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사법시험 합격. 근데 그런 게 저는 왜 중요하냐 하면, 그렇게 힘없고 약자인, 별별 없는 그 하류층에 있는 사람도 그런 걸 보면서 희망을 가지거든요. 나도 하면 저런 사람처럼 될 수 있겠구나. 물론 되고 안 되고에는 능력의 문제지만, 그러한 어떤 그 이제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공정한 제도를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렇게 가야지만 이제 그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없지 않습니까? 없기 때문에 굉장한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SF 영화를 보면 예. 이 미래의 2050년, 2100년 이런 사회를 보면 신분이 완전히 나눠져가 다수는 그냥 쓰레기터 같은 이런 허접한 데 살고, 소수만 뭐 이 외계에 새로운 형성을 개발해서 공기도 좋고 쾌적한 데서 귀족처럼 산다, 이런 영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엘리시움도 있고 뭐 한두 개가 아니라 대부분의 SF 영화는 그렇게 가는데, 지금 이런 식의 대학 입시의 불투명이 제가 봤을 때 이제 아직 한 세대가 안 지나서 이렇게 된 지가 안 나타나지만은 이게 한 20, 30년쯤 지나면 말입니다. 조 의원님, 한국 사회는 거의 좌절해서 혁명이나 사회 전복을 꿈꾸는 세대와 또 그러지 않은 완전 귀족 세대로 나눠져서 이 사회가 유지가 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국 사회의 그 역동성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만은, 한국 사회의 역동성은 공정성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그 자유한국당이 이제 새 지도부가 구성이 되면은 저는 반드시 이 문제를 아주 주요한 그 키워드로 저는 삼아야 된다, 주제로 삼아야 된다, 이런 입장이고요. 지난번에 그 사시 존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대학 입시 제도 이 문제도 사시 존치 부활 문제 이상으로 저는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정부 여당이 이 말로만 내딛는 그 공정성, 이 부분을 우리가 자유한국당이 좀 더 진정성 있게 이걸 좀 진행해서, 자, 자유한국당이 공정한 입시 제도를 우리가 위해서 우리 싸운다 라고 하면은 우리 청년들과 학부모들이 얼마나 우리 당을 더 지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정치권에서 좀 발벗고 나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그 의제로 내걸 때 현재 20%가 정시라서 이걸 뭐 6대 4로 하자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되는 꼴을 보지를 못했거든요. 아예 그냥 이런 입시를 없애고 학력고사를 하자. 학력고사로 그대로 복귀하자. 다만 기회를 좀 더 균등하게 한다는 점에서 내신 비중은 아예 그냥 빼고 학력고사를 한 3번 보자. 그래서 그 중에서 평균을 하든 제일 잘 친 걸로 하든, 그래서 뭐 2학년 때는 보지 말고 한 번쯤 보고, 그 다음에 3학년 1학기 때, 2학기 때 한 번씩 보고, 그래서 3번을 내서 가면 더 또 공정해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약간만 보완하고 학력고사 제대로 기본적으로 가야 된다. 이것이 제가 볼 때 그걸 내 걸고 붙어야지. 이 타협으로 들어가면 사시 같은 경우에는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로스쿨과 사시를 이렇게 병행하는 부분도 가능하겠지만, 이 시험은 대부분이 다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거냐로 정해야지, 비율로 가서는 제가 볼 때 이 게임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 외국의 사례를 제가 입시제도 사례를 보니까, 외국은 입시제도가 우리처럼 이렇게 자주 안 바뀝니다. 예, 상당히 꾸준하게 가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가 옛날에 예비고사하고 본고사 있을 때처럼 일본이 옛날에 썼던 제도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이 제도가 하루하루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나는 기득권 세력들의 장난이 숨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 말은 교육은 100년지 대계라고 해놓고,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1년지 대계도 안 되는 거예요. 1년. 그 얼마나 그 수험생인 학생들도 피곤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측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사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제가 노력을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오늘
이 방송을 와서 제가 또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렇죠. 한번 이제 그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그냥 일반 시민 입장에서 이렇게 딱 봤을 때, 자유한국당에서, 우리 이제 뭐 로스쿨 폐지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회 균등을 위해서 사법시험 한 500명 부활시키겠다. 법안 발의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학종 수시 그냥 폐지하겠다. 이미 실패한 제도 아니냐, 이거는. 그래서 뭐 학력고사 위주로 가든 아니면 수능 위주로 가든 이런 공정한 제도로 가겠다. 법안 내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거 통과 안 되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들어놓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전개는 되기가 좀 어렵습니까? 그 제가 앞서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참 어떤 당대표나 뭐 어떤 그런 위치에 있으면은 이제 딱 지고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래. 지금은 뭐 좀 다소 아쉽지만 어쨌든 조금 이 보완하는 그런 위치에 놓여 있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종배 대표님께서 꿈꾸는 또 우리나라의 수많은 그 젊은이들이 꿈꾸고 또 서민들이 꿈꾸는 그 방향으로 언젠가는 저는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 꿈이 이루어져야만이 황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 극단적인 그 계층으로 그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계천에서 용나는 그런 시대를 다시 우리가 부활시키는 것이 저는 공정사회로 가는 첫걸음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3명이 모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노력을 하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간단히 좀 언급하면 사실 입시와 더불어서 취업이라는 부분. 저는 더불어라는 말을 안 좋아합니다. 저는 함께. 우리나라의 좋은 단어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1차 토론할 때 경고를 받았는데 미안합니다. 이 조경태 의원님의 이 트라우마를 제가 왜냐하면 그 어느 순간부터 뭐 더라는 말도 쓰고 더불어라는 말도 쓰는데 이게 공정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게 다 손해원이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은 또 신뢰받는 방송에서 조금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또 방송에서 사과하는 건 처음이네. 국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다. 그 힘들게 사십니까? 그래서 좌우간 사시 입시와 함께. 함께. 아주 좋은 단어. 함께.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이 취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취업도 이제 공정한 것 같지만은 지금 보면 취업의 공정성도 또 무너지고 있어요. 지난번에 보면 거기 뭡니까?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서 이를 들어서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명분 하에 사실은 그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이렇게 계약직으로 넣어놓고 이제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타면서 이제 어느 날 정규직이 되니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죽을 고생을 해서 정규직에 들어간 사람이 떨어진 사람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임을 만들어가 이거 안 된다고 지금 소송도 내고 그렇게 싸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지금 취업에 있어서도 지금 공정성이 무너지고 그 핵심 중에 하나가 문재인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고 저는 보거든요.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는 것은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이게 논리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비정규직으로 보통 들어가는 분들은 정상적인 시험을 쳐가 들어가는 분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치 입시로 치면 수시로 들어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수시로 들어갈 때는 보면은 수시로 들어갈 때 그 사람을 왜 채용했는지에 대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누구의 백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뒤로 들어가도 누가 따지는 사람 왜냐하면 비정규직이 좀 약간 조금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정규직이 아니니까 비정규직이니까라는 그런 그 부분에서 꼬리표를 달고 또 양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비정규직으로 간 분들이 다시 정규직으로 점프한다는 것은 나는 이게 공정성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만나는 그 공기업의 기관장 이런 분들한테 제가 이 문제를 좀 따지고 물었거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하는 거죠.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비정규직으로 정규직으로 하려면 제 주장을 이렇습니다. 시험을 다시 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취업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취준생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어느 공기업에 500명을 채용한다면은 그 500명 채용 공고를 내가지고 비정규직도 시험 치고 취준생도 시험 치고 그래서 500명을 새로 뽑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면접할 때 비정규직으로 회사의 경험이 좀 있었으면 고가를 좀 주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든지 그 정도로 거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규직으로 가는 사람들은 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실력의 평가는 결국은 우리가 객관화된 시험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저희 그 사회가, 한국 사회가 너무 이 도덕적 불감증이라는 부도덕한 면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 그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김용균 군이 그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이 벨트에 숨졌어요. 그 전에는 또 구의역에서 또 김군이 숨졌고요, 비정규직으로. 자, 그러면 그 비정규직의 위험성을 이렇게 줄여주고 또 처우를 그래도 비정규직이지만 어느 정도는 개선해주는 정도로 거쳐야지. 이 결론이 2,200명이 모이는 이 공공기관을 설립해서 지금 김용균 군이 하던 그런 일들을 발전소마다 다 있는데 개인 회사인데 다 통합해서 이걸 공공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한다.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 이번에 그 채용 그 교통공사 채용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도 제가 놀랬던 점이 그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그렇게 떠들면서 들어가는 그 사람들 몇 면을 보니 민노총 소속들 이렇게 되는 걸 보고 굉장히 놀랬었고, 그것도 저는 이제 그 뭐 김용균 그 고 김용균 청년의 그 이제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는 진정성이 없다고 봅니다. 정말 그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고생한 우리 청년들의 어떤 노동 환경, 인권 이런 거 개선보다는 그 이제 특정 뭐 민노총의 어떤 집단 이익, 이기주의 뭐 이런 데 관심이 있고 그런 걸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걸 만들려고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저 이렇게 가서는 저는 민노총 같은 부류가 더 나쁘다고, 대놓고 나쁜 짓 하는 사람보다 민노총 같은 그런 가짜 노동단체가 더 나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 의원님 마지막으로 예. 사실은 민노총이 자신들이 항상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파이는 이만큼이면 노동자들 중에 이만큼을 가져가고 나머지는 비정규직 하청에 요만큼만 주면 자신들이 이만큼 가져가는 부분을 내어놓고 그래서 서로 간에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3배씩, 2배 반씩 이렇게 차이 나는 걸 줄이도록 하는 것이 저런 노조들의 역할이라고 보는데 저 사람들은 마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뭐 그 사람들이 한 8,900만도 되니까 위하는 척 하면서 저런 사건에만 끼어들어서 정부 돈으로 그걸 수습해주고 공정 기회를 오히려 또 막는 역할을 하면서 그것이 비정규직을 위한 양 쇼를 하거든요. 이래서 공공기관 설립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기재위원장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기 돈 가지고 하라십시오. 국민 세금을 하지 말고. 예. 아주 명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그 필요악이 아니죠. 상당히 그 제거돼야 될 여러 가지 그 사항들을 보면은 기정노조, 예. 그 다음에 뭐 정교조, 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교조도 보면은 국민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그런 정책과 그런 그 얘기를 교사들이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우리나라가 어렵다, 우리나라가 안 되는 나라다. 부패했다. 출발부터 우리나라는 썩은 나라였다. 뭐 우리나라는 아마 출발부터 정교조 선생들은 아마 그 이 방송 보고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정통성도 아마 부정한 사람들이 있을 다 겁니다. 부정하죠. 거의 대부분. 그게 어떻게 선생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생 아니죠. 예. 아무리 약소국가라도 자기 나라를 부정하면 안 되죠. 그럼요. 자부심을 가지도록. 그래서 저는 정교조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면 정교조는 해체시켜야 된다. 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민노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에 대해서는 못 짓도록 데모도 하고 예. 난리 법석을 뜹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고 있죠. 데모도 하고 예. 뭐 안전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서. 근데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안 해요. 북한의 핵은 사랑하고 남한의 민노총에서 북한 핵 문제를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데모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모르겠어요. 뭐 자기들끼리 뭐 숨어서 했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했습니다. 제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민노총은 어느 나라 노조입니까 이게? 북한의 이 조선민노총입니다. 저는 이 우리 국민들을 사랑하지 않는 특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단체나 그런 집단이 있다면요. 이건 과감하게 추방시켜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의 이 오늘 주제가 공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뭐 하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예. 갑자기 유체 이탈을 하십니다. 자유한국당은 보면은 이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좀 강력하게 좀 싸워야 되는데 제가 아까 우리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기업 채용 비리 문제, 서울교통공사 지금 이게 어디로 갔습니까? 진상규명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라도 좀 뭔가 파고들면 끝까지 이 결론을 봐야 되는데 이런 게 대해서 너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가집니다. 자, 조 의원님은 끝으로 이제 최고위원 그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조 의원님 이야기를 들어봤겠지만은 이런 조 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이런 생각이 한국당에 좀 많이 퍼진다면 한국당이 조금 더 나은 정당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조 의원님 뭐 그래도 또 이 선거를 앞두고 한 말씀 좀 하십시오. 네, 오늘 네, 또 제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가 저보다 나이는 좀 젊지만 평소 존경하는 우리 이종배 대표님과 함께 오늘 이 자리를 방송에 나오게 된 것을 상당히 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최고위원이 뭐 된다면은 좀 더 이 자유한국당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공정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스스로가 좀 더 반성하고 과거에 대한 용서를 좀 구하는 모습도 저는 보여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에 이어서 사시 존치, 사시 부활 문제, 또 재학 입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이 두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큰 비중 있게, 큰 비중으로 다룰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좀 더 사랑해 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신 조경태 의원님 그리고 이종배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 편안히 보내십시오.